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려시대의 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세 사회사까지 봤고요. 이 시간에는 교재 194쪽 중세 문화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화사에서 제일 먼저 유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학하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성리학을 건너뛰고요. 그리고 역사서 편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가면은 문학도 나와 있어요. 일단 그걸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학이 좀 나와 있죠. 유학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하고요. 그 이제 문학이 있어요. 문학. 이걸 같이 좀 묶어서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당시 정치적인 변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도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은 좀 사회 분위기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어떤 그 사회 문화 자체가 또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조금 보수화되는 이런 성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이 시대 때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초기하고요, 초기. 그 다음에 중기하고요, 중기. 고려 후기로 크게 나눠가지고 성향을 우선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초기에는 대체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려 건국 이후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때요?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개혁적인 성향을 띠면서 건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지지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찬가지거든요. 중기 때 가면은 약간 다운됩니다. 좀 사대적이고요. 좀 보수적인 이런 성향을 띄어요. 유학이나 역사서나 문학이나. 후기 때 가면 극복기입니다. 극복기. 이거에 대한 극복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그래서 이때도 자주 뭘로 나온다? 주체적인 이런 성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는 힘차게 가다가 중기 때는 좀 다운되다가 후기 때는 다시 극복되는 이런 공식이에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유학에서 초기에 자주 주체적인 대표적인 유학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최승로, 김심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최승로라든가 김심원. 시무 28조의 최승로, 시무 2조의 김심원. 고려 중기 때 4대 보수적인 인물들 그러면 역사서 같은 경우에 대표 누가 나옵니까? 김부식 같은 사람이 나오죠. 후기 때 가면은 극복기입니다. 이때 가면은 이규보, 이련, 이승유, 진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런 문학 작품이나 유학이나 이런 성향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학은 기본적으로 발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은 유학뿐만 아닙니다. 역사서 문학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유학은 고려 사회는 중세사예요. 중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유교 이념이 구현된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이념의 구현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교는 치국지본이다. 불교는 수신지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불교는 내 몸을 닦는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학이 발달했었고요. 또 국가 정책적으로 이때 초기의 유학은 후원해 주니까 발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봅시다. 태조, 광종, 성종대 때 그런 것들은 다 국가 정책적인 후원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최승로라든가 또 김심원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자주주체적인 유학자로서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기 때 가겠습니다. 고려 중기 때 가면은 묘청의 서경천 논동 끝으로 해서 국진정책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고려 문벌기록사회가 보수화됩니다. 이 보수화됐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누가 있어요? 최충 그리고 김부식이 있습니다. 그럼 고려 중기 때 유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둘째 줄 봐봐요. 성격에. 초기에 자주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만을 도모하는 보수적 경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유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개혁적인 성향에서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대적이며 보수적인 이런 대표적인 유학자. 그래서 맨 밑에 최충,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누구죠? 김부식.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최충은 해동공자라고 불렀던 그 최충입니다. 과거에서 지공고 출신이었고요. 또 구제학당을 설립했던 바로 그 최충이에요. 많은 제자들 양산했었죠. 그리고 이제 김부식, 삼국사계 대표 저술자 아닙니까? 묘천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그 김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는 4대 보수적인 그런 대표적인 유학의 성향으로 넘어간다. 최충, 김부식 등입니다. 근데 고려 후기로 넘어옵니다. 후기로 넘어온 것은 무신정변 아닙니까? 무신정변으로 문벌 귀족들이 전부 다 도륙당하죠. 학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유학은 단절이 돼버려요. 후기 때는 문신들이 도태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가죠. 무신정권, 최씨 정권 때, 최후 때 몽골 침략을 받아서 결국 원간섭기로 갑니다. 원간섭기 때에 충렬왕대 때 성리학이 들어오죠. 안양에서.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예요. 걔네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극복하려는 노력이 나옵니다. 이런 성향으로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다? 신진사대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양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후기에 들어왔던 성리학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리학은 원래 고향이 어딘가요? 송입니다. 송은 한족이 건국한 나라죠. 송대 때 유학, 성리학은 뭘 강조했냐면은 명분을 강조합니다. 명분. 이름명, 직분, 분자입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양반은 양반대로, 중인은 중인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각각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명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송 다음에 어디죠? 원이죠. 원은 몽골이죠. 몽골은 한 문화를 받아들여요, 배척해요? 철저히 배척합니다. 근데 유학은 받아들여요. 뭔가요? 성리학입니다. 똑같은 성리학은 아니고요. 명분을 강조했던 성리학을 체에다가 담아서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아니라 원대 때 성리학은 뭐를? 실천을 강조하는 성리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들어왔던 성리학은 명분이냐 아니면 실천이냐? 실천이에요. 원에서 실천을 강조했던 성리학을 누가?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이 수용을 하게 됐어요. 고려 말의 개혁 세력 아닌가요? 이 개혁 세력들의 이런 개혁적인 성향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말의 성리학은 이거를 강조했던 성리학이 들어와서 개혁적 성향을 띠면서 그리고 그 사상을 토대로 해서 얘네들이 새로운 세상, 어디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창하게 되는 거죠. 조선 건국의 지배 이데올로기 뭐가 되나? 성리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리학을 누가 어떤 경과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충렬왕대 때 충렬왕 때 안양이죠. 안양에 의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안양 이후에 이제 누가 나와요? 백이정이라든가, 그렇죠? 이재현, 박충자, 이색, 정몽주로 넘어오죠. 그중에 정몽주의 스승 이색이거든요. 이색은 자기의 제자 정몽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성리학의 시조라고 그랬어. 동방이학의 조다. 동방성리학의 시조다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고려 말에 성리학의 집대성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리학이 과연 들어와서 고려 말에 끼친 영향, 맨 밑에 한번 봅시다. 먼저 현세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게 한 개혁사상으로 수용해서 이기론에 대한, 주리, 주기 이런 것들이죠. 이기론에 대한 사변적인 면보다는 좀 철학적인 것보다는 밑줄 그어놔요.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실천적 측면이 강조했다. 실천적인, 개혁적인 이런 성향이 강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교적인 생활 관습이 생겼다. 유교적인 생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전략이라고 합니다. 검소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 시간에 중세 사회에서 고려시대 때의 상장 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사 지내고 장례 치르고 때 의례 행사예요. 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장 제례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해라. 유교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건 아닙니다. 소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토착신앙 더하기, 불교 더하기, 도교, 의식에 따라서 했다. 곧 이거는 근검 절약이다. 검소하게 해라. 이거는 뭐죠?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 이거죠. 왜 화려하게 했냐면은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와 재산 상속을 한번 상기 한번 해볼까요?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자녀 균분 상속이에요. 제사도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윤회 봉사합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 딸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객출을 해요. 10만원, 10만원, 10만원씩 내. 그 30만원 모아서 사찰에 스님한테 갖다 줘. 스님이 그 돈 가지고 제사상 또 장례 장례 지낼 때 그 상을 차려서 사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판이 크냐 작냐? 크면은 잘했다. 작으면 조금 불효한 거 아니야 저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서 민간에서는 초화합판을 합니다. 근데 국가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검소하게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잘 안 따라했다는 얘기야.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검 전략, 즉 국가가 권장했던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행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부터 바로 근검 전략적인 검소하게 상장 제례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검약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근세 경제에서도 이제 나올 겁니다만 근세 경제 보면 성리학적 경제관 또는 유교적 경제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유교적 경제관 내지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쓰는 경제관이냐? 아니에요. 아끼는 경제관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아끼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 경제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다 기재에 깔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돌아와서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에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행해졌었다. 집에서 가묘를 두고 위패를 봉헌하고 검소하게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쪽 맨 위로 올라갑니다. 유교적 생활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근검 전략적인 바로 생활관습을 얘기를 하고요. 이걸 위해서 윤리, 도덕, 규범을 서술한 주의의 소학이 중시되고 소학, 어린이에 대한 수신사인데 요즘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도덕 과목이라고 합니다. 바른 생활이죠. 도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속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자가래가 권장이 됩니다. 주자가래는 조선사회에 17세기에 와서 뿌리를 내립니다.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지만은 내내 그적저적 하다가 17세기 때 뿌리를 내리면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또 남존여비 또 장례 치를 때 화장과 그 다음에 매장하는데 매장을 주로 하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와 재산 상속을 봤었죠. 그 기준이 17세기를 기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은 주자가래가 확립된 시기가 17세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 말 신진사대부 정도전은 불교 비판의 사상적 기반으로 이용이 됩니다. 불교는 뭐라고 했어요? 멸륜해국지도라고 했어요. 윤리를 멸하고 나라를 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학, 성리학은 뭐라고 했나요? 치국지도라고 했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사대부는 이 사상정책에서 어떻게 나와요? 숭유, 억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억불 정책을 폈다고 해서 조선시대 때 불교의 명맥이 끊긴 건 아닙니다. 정책, 국가 시책이 억불 정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에요. 기타 마지막에 보시면은 송설체가 유행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조명부체라고도 그러죠.
고려 말의 이암이라든가 조선의 안평대군이 대표적인 이 송설치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성리학이 송에서 들어올 때 성리학 하나만 달랑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송나라 다른 문화도 묻혀져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오죠.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 철기 하나만 달랑 들어왔나요? 한자가 묻혀서 들어오죠. 한자. 그래서 한자를 사용했다는 증거에서 붓, 경남 창원, 다오리, 나무, 덧널 무덤에서 붓이 나오고 또 오수전, 반양전, 명도전 등의 화폐도 나오고 중국 화폐 아닙니까? 이거는 철기가 들어올 때 중국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온 흔적들이에요. 마찬가지 송설체도 성리학이 들어올 때 그 편에 묻혀져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리학이었습니다. 특히 성리학을 수행했던 안양은 조선 중종대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백운동성을 또 만들죠. 이게 이제 명종대 때의 이왕의 건의에 의해서 사액서원이 되면서 백운동서원이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소수서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양은 조선시대 때 가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술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서 편찬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요. 역사 편찬 방법인데 이거는 전부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가 있는데요. 기전체는 본기, 세가, 지표, 열전 5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 맨 뒤에 비고란에 보면은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왕의 일대기를 써놨던 본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내용을 써놨었던 뭐죠? 열전입니다. 그래서 본기의 기자하고요. 열전의 전자를 따서 뭐라고 그래요? 기전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가라든가 지, 표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전체 사서 그러면은 삼국사기하고 고려사예요. 조선 초기의 고려사입니다. 근데 기전체 양식을 취합했다라고 하지만은 삼국사기에는 뭐가 없어요? 세가가 없어. 그리고 고려사에는 본기가 없습니다. 본기 없고 대신 본기에 들어갈 내용이 세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편년체는 년, 월, 일별로 기록합니다. 일기체. 책 제목 뒤에 통감, 저료, 실록자가 붙어있으면 다 편년체예요. 기사본말체는 편년체가 연대순이다 그러면은 기사본말체는 사건 발생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TV 드라마에서 보면은 연속극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 편년체고 단막극에 해당하는 것은 기사본말체입니다. 그날 시작해서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게 기사본말체야.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와 열여실 기술이 있죠. 이게 기사본말체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마지막 강목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과 목으로 나눠서 서술한다. 그래서 강목체라고 그래요. 강은 총론이고 목은 강론입니다. 총론은 대강대강 써놓은 거고 강론은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죠. 또 강목할 때 강은 글씨 크기 아주 커요. 우리 한글 워드 문서에서 약 한 20포인트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은 한 10포인트 정도로. 그래서 세세하게 기록이 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실학자 안정복이가 썼다는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이 강목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 이렇게 해서 서술이 됐다라고 하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 고려시대 때 역사서를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고려 초기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입니다. 보십시다. 이거 유학의 성향이었고요. 이제 역사서 내용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에요. 고려라고 한 나라는 고구려의 후계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 건국 이후에 북진정책을 고구려 오토해복을 위한 북진정책을 추진한단 말이지. 또 여기 나와 있는 구삼국사라든가 뒤로 가봐요. 7대실록, 고금록, 편년통계 죄다 어떠한 이런 의식에 입각해가지고 성향은 전체적으로 자주 주체적인 사관에 입각해서 편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성향이냐. 국초의 시대적 분위기를 이해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들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특히 7대실록은 거란 침략 이후에 정치사에서 봤죠. 거란 침략 이후에 거란에 대한 문화적인 자신감, 자주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 해, 정, 광, 경, 성, 목종실록까지 써놓은 거 있는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기 때 가면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하고 즉 고구려 계승의식을 꺾고 김부식이 신라, 계승, 의식에 입각해가지고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게 이제 기전체 사서의 삼국사기예요. 세가가 없는 기전체라고 그랬습니다. 신라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인 또 합리적인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편찬된 책입니다. 밑에 사료는 삼국사기를 쓰고요. 인종에게 삼국사기를 쓰고 나서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라고 해서 올린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타 이거의 속편년 통계와 편년 통로 기타 하나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고 있는 역사서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김부식이 편찬했던 이 의식에 편찬했던 뭐다? 바로 삼국사기다. 물론 삼국시대 때 역사서가 편찬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삼국시대 때 고구려에 유기 100권을 신집 5권으로 요약했고 영양왕제 때 백제 근초광제 때 고궁에 서기가 있고 신라 진흥왕제 때 거칠부에 국사가 있어요. 그런 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김부식이 이 책을 편찬했었던 1145년까지 그 책을 참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삼국시대 역사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 나서 자기의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삼국시대 때 역사서를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놔뒀는데 그 이후에 뭐 전쟁이라든가 무슨 뭐 벌레가 갉아먹어서 자연 소실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45년 삼국사기 편찬될 당시까지 김부식이 썼던 이 책 편찬 당시까지는 삼국시대 때 역사서가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은 후기 때 역사서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후기라고 한다면 무신정변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정변과 무신정국 때 몽골 침략을 받죠. 자주성 실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지식인들은 어떤 몸부림을 쳤을까요? 무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극복을 하고 또 원 간섭기 때 원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밑줄 그어놓읍시다.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려는 움직임 밑줄 그어놔요. 그럼 왜 여기에서요? 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왜? 무신혁명과 몽골 침략을 겪으면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외국 열강의 침략 때 애국심이 막 나오듯이 애국심이 무슨 뭐 약 먹고 애국심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자연스럽게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역사의식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편찬된 것이 명종대 때의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 고구려 주몽왕입니까? 주몽의 고구려 건국의 대영웅의 대서사시예요. 서사시. 그 다음에 각훈, 고종래 때 각훈의 해동 고승전. 해동에 우리나라의 역대 고승들의 일대기를 써놓은 겁니다. 통일신라 때, 신문왕제 때요. 김대문이 썼던 한상기, 계림잡전, 악본, 고승전 이런 책이 있었죠. 그 중에 고승전의 증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동 고승전입니다. 뒤에 충렬왕대 일원의 삼국유사와 같은 시기 이승의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둘 다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됐죠. 그래서 원간섭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에요. 우리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제왕운기는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한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야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인 후기 때 자주 주체적인 역사의식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 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운기, 이승의 제왕운기,
그 다음에 해동 고순전 이런 책들이에요. 이규보, 이련, 그 다음에 이승유, 그 다음에 각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향에서 나타난 편찬된 책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고려 후기 때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충렬학대 때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책이 나옵니다. 성리학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명분, 명분입니다. 대의명분을 강조했던 사관을 얘기하는데 이 책들이 현재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사략이라는 책이 있죠. 사략. 이 사략이 있습니다. 그게 성리학이 들어와서 나타난 대표적인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도 현재 남아있진 않고 이 책에 평가를 해놓은 사론만 남아있어요. 이거는 15세기 때 와서 만든 책인데 이것만 현재 남아있다. 기타 본조 편년 강목이나 천추 금경록, 고금록 등이 있다고 하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려시대 때 역사서에 해당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학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은 고려 초기에는 자주 주체적인, 그래서 한문학이라든가 향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향가에 균여의 보현시범과 열한수,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거죠. 중기 때 가면은 어때요? 중기 때 가면은 4대 보수적인 성향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대 보수적인 성향의 문학 작품이다 그러면은 역시 한문학이 나오죠. 근데 이때 한문학보다는 조금 다운된 한문학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역시 최충이나 김부식 등이 있겠죠. 후기 때 문학은 어떻게 하면 신진 4대부들이 등장하면서 대체로 경기체가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악장 문학, 경기체가라든가 또는 민중에 의한 향악, 민중에 의한 향악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교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후기 때 가면 대체로 이런 성향, 뜯어 고치려는 이런 성향의 문학 작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 때는 그 당시에 정치 성향과 같이 간다. 뭐가? 유학과 역사서와 문학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에 대한 부분은 뒤에 중세문화 뒷단원에 가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고려 건국의 주체 사상, 유교, 불교 중에 선종이죠. 풍수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고려는 사상사의 풍년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숭불 정책들이 있죠. 지금 보면 간단하게 태조부터 해서요. 뒷장에 문종까지 보면은 다 숭불 정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숭불 정책의 결과 무한한 폐단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에서 이런 게 있죠. 무한한 권력은 무한한 부패를 창출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숭불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병폐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교의 폐단을 수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그래서 고려 말에 결국 개혁 세력이었던 누가? 신진4대부. 사상적 기반은 뭐라고? 성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성리학을 토대로 불교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리학 수용의 영향에 정도전에 불시작변이 있었죠. 그 불교는 뭐라고 했어요? 멸륜 해국 지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조선을 건국했었을 때에 조선에서의 불교는 어떻게 나오겠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숭유 억불로 나오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숭유 억불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불교의 명맥이 끊겼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명맥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 불교계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숭불 정책입니다. 이 숭불 정책의 결과 뭐가 나온다? 폐단이 나오고요. 이 폐단에 대한 신앙, 결사 운동이 나와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이 신앙 결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불교계 정화운동이라고 해석하십시오. 정화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원간섭기로 갑니다. 원간섭기 때 가면은 폐단은 폐단대로 가면서 새롭게 세속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라마교가 전래가 됩니다. 라마교 굉장히 세속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혁 승려가 또 나와요. 특히 고려 말에 때 보우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개혁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 말의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 사제부가 등장해서 뭐를 배불론 또는 뭐라고 척불론이라고도 그래. 배불론, 척불론이 대두가 됐다. 불교는 뭐라고? 멸륜해국 지도다. 그래서 그네들에서 건국되었었던 조선 왕조에서의 불교는 억불책이다. 자, 큰 틀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숭불 정책을 했을 때요. 자, 정치 면에서의 숭불, 경제 면에서의 숭불 정책, 또 사회 면에서의 숭불 정책들이 있죠. 정치 면에서 뭐가 있나요? 과거의 성과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교종승려는 교종선과, 선종승려는 선종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급제하면은, 승과에 급제하면은 승려의 품계가 주고요. 또 토지도 지급이 되고, 이제 토지, 그죠? 토지하면 경제에서 보면 이제 이거 외에도 별사전이라든가 사원전이라든가 이런 토지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토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문 역할도 합니다. 왕사, 또 승려가 국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국사 제도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려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세속화됐다. 즉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거에 대한 이제 신앙결사운동이 전개가 되겠죠. 이게 정치 면에서의 숭불 정책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폐단입니다. 한편 경제 면에서 숭불 정책은 전식과 체제에서 사원전, 별사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죠. 이거 세금 내 안 내? 안 낸다고 그랬죠. 이거 뭐요? 면세전입니다. 면세전이 확대가 되면서 농장 확대로 넘어갑니다. 사전의 확대죠. 이것만인가요? 사찰에서 원래는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했는데 이자놀이하는 기구로 됐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고리대 장생고가 있었죠. 장생고. 이자놀이라고 있었고 또 사찰에 사원 뭐가 발달했냐면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술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 모시, 술 이런 것들. 마늘, 파 이런 걸 심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원 수공업과 사원 상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변질되는 거죠. 사찰 자체가. 이거에 대한 신앙결사운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지막 사회면에서 숭불정책은 훈요 10조 6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연등회라든가 팔관에 있잖아요. 이거의 행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거는 음력 2월 보름 전국적인 불교 행사고요. 이거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띈다고 그랬죠. 1년에 2번 합니다. 서경과 개경에서 각각 10월, 11월 보름 2번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 행사였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승려들의 국가로부터 지위를 보장을 받아요. 그러면서 면역의 특혜도 받습니다. 면역의 특혜들이죠. 그러니까 탈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쉽게 하면 머리 깎고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로 인한 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숭불 정책일과 나타난 폐단이다. 이런 폐단 속에서 나타난 신앙결사운동은 교종은 교종계열에서 하고요. 선종은 선종계열에서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교종계열에서는 전라남도 강진의 만덕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누가 요새라고 하는 승려가 백년결사라고 하는 신앙결사단체를 조직을 해서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합니다. 일종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잘 안 됐어요.
선종계열에서는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진우리 수선결사라고 하는 신앙결사단체를 두고 역시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했어요.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폐단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간섭 때 그 폐단에다 라마교까지 들어와서 이러자 보우라고 하는 승려의 개혁도 나오는데 잘 안 됐고 결국 고려 말에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의 이런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순천 송광사에서요. 순천 송광사에서 진울의 수선결사운동이 있었죠. 진울의 제자였었던 나중에 조계종의 2대 지주가 2대 종종이 됩니다만은 바로 진각국사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심의 유불일치설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해심에서 보기라고요. 바로 진울의 수선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계종 있죠. 조선 고려 후기 때 조계종 태동에 뭐가 됐다? 맹하가 됐다. 이 조계종이란 거 아시죠? 선종입니다. 선종이죠. 조계종의 씨앗은 진울의 수선결사에서 씨앗이 트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고려의 불교의 전체적인 동양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 때 불교 사상가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어야 할 승려가 교재 200조 한번 가보실래요? 맨 위에 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무신직공 때문에 누가 있어요? 보조국사 진울이 있습니다. 대가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인데 이 두 사람의 활동, 업적, 저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것. 통일신라 때의 원효와 의상, 고려시대 때의 의천과 진울, 조선의 사상가 중에서 누가 나오죠? 성리학자 중에서 퇴계, 이황과 이 6명의 사상가들은요, 한사 능력검정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동 내용과 그리고 저서들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고려입니다. 불교 사상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을 보기 전에 말이죠. 원효부터 보셔야 됩니다. 의천과 진울의 사상은 원효의 화쟁 사상에서 모태를 두고 출발하거든요. 원효는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사상을 하나로 묵자해가지고 뭘 주장을 해요? 화쟁 사상을 주장합니다. 쟁은 싸우는 겁니다. 쟁탈할 때 쟁이에요. 화는 뭐야? 화합하자는 거야.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원효가 화쟁 사상을 집대성해놨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신문 화쟁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 개 흩어져 있던 불교 사상을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원효의 화쟁 사상은 누구 때 와서 빛을 봤냐? 고려 전기 때 누구죠? 의천의 해동 천태종. 그냥 천태종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뭐를 통합한 거냐? 그러면은 교단을 통합한 거예요. 교단의 통합입니다. 이거를 천태종이라고. 그러니까 천태종은 교종입니까? 선종입니까? 하면 교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태종에서 강조했던 교리가 교관, 겸수, 그리고 치관입니다. 근데 무신정변이 터지고요. 1170년 무신정변이 터지고 의천이 죽자 다시 불완전한 교단 간의 통합이었던 이 천태종은 와해가 돼요. 그런 이제 무신정권에 적극적인 후원을 얻고 누가 진울이 수선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계종을 개창합니다. 조계종은 선종 중심으로 해서 교종에 뭐를 통합한 거냐 그러면은 교리를 통합한 거예요. 교리의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통합은요, 이것과 이걸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리의 통합은 완전히 믹서를 해놓은 겁니다. 완벽한 통합은 교리의 통합인 거죠. 그럼 여기서 교단의 통합이건 교리의 통합이건 간에 이거는 다 누구의? 원효의 화쟁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죠. 화쟁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리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효, 의천, 진울 이 세 사람이 나오면은 다음에는 불교
사상의 통합을 시도했던 승려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불교 대중화 그러면 3명 승려 누구예요? 원효, 의상, 그 다음에 고려 광종대 때 균여, 보현시번과 열한수, 향가를 썼던 균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울의 조계종은 뭘 강조했느냐? 정해쌍수, 그리고 도노, 점수,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요, 교감겸수, 지관,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 뜻은 몰라도 돼요, 사실. 그냥 이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교감겸수, 지관, 이건 의천의 천태종. 그 다음에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거는 진울의 조계종. 이런 정도는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석 한번 해봅시다. 교라고 하는 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관은 실천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수,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이 마음을 비우는 경지를 지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잖아요. 지관의 경지에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울의 조계종에서 얘기하는 정해쌍수, 정과 해를 쌍수한다는 뜻이에요. 정은 뭐냐면은 이론이고요. 해는 실천입니다. 근데 글자가 다르지만 사실은 교나 정이나 같은 거예요. 이론과 관과 해가 같아. 이론과 실천을 겸수나 쌍수나 같은 얘기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노점수라고 하는 건 오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순간이에요. 불교의 순간은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 깨닫고 깨닫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모든 사람은 인측불,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관겸수 지관, 의천의 천태종입니다. 또는 해동천태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쌍수 도노점수는 진울의 조계종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울의 제자이자 조계종의 2대 종정이었던 진각국사 해심. 자,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합니다. 유교와 불교는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승려가 아닙니다. 유학자입니다. 과거에 제수과에도 급제했던 사람이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과거를 보기를 원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잠깐 관직 생활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다 버리고 절로, 승려로, 불교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불교의 귀에서 보니까 옛날 공부했던 유학이나 유교나 불교나 같으란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같느냐 했더니 인간의, 유교나 불교나 인간의 심성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더라. 그래서 해심의 유불일치설은 고려 말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터전을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어디서 보시냐면은 이 해심을 한번 가서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201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한 10줄 정도 보시면 진각국사 해심에서 유불일치설 그리고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좀 체크 좀 하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불교 사상은 여기까지 마음을 좀 짓고요. 그리고 202쪽에 대장경을 좀 보게 하겠습니다. 대장경은 경,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불경이죠, 불경. 하나님의 말씀 써놓은 건 뭐야? 성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 율은 율법이고요. 론, 경과 율을 풀어 써놓은 겁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대장경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가 있어야지 대장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대장경 조파는 호국불교의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력에서 거란의 침략을 막자, 초조대장경이죠. 또 불력에서 거란의 침략을 막자, 이거는 8만 대장경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염원에서 조판했습니다. 2차 대장경이 있던 교장이 있죠. 속장경이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의천이, 송, 거란, 일본에서 대장경을 수집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이 초조대장경하고요, 교장은 대구 부인사에 소장해놨답니다. 근데 몽골 침략 때 불타버렸어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특히 교장은 소실됐지만은 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목차는 남아있어요. 그 목차를 심편 제종교장 총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차 대장경, 바로 8만 대장경이죠. 다시 접판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조 대장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강화촌도 이후에 최후가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두고 또 경상남도 남해에 분사 대장도감을 두고 양쪽에서 접판해서 완성해서 15세기 조선 건국 이후에 15세기 때 합천 해인사로 옮겨놨습니다. 이 대장경과 제경판은 기타 모든 경전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특히 8만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의 장경각 건물은 이미 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은 다르죠. 기록유산은 동산입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유산은 부동산입니다. 움직이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진정성도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8만 대장경 얘기가 있죠. 이거는 마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마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 같다라고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8만 대장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거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뒤에 사상사에서 도교와 풍수지리사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사상의 한계부터 한번 봐봐요. 자, 도교의 한계입니다. 미안합니다. 도교의 한계부터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불교적인 요소와 토참 사상까지 수용해서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비조직적이고 교단이 성립되지 못해서 민간 신앙을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도교에 대한 얘기예요. 밑에다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한계죠, 한계. 이래서 비조직적이고 잡신적이고 뭐했다? 좀 비조직적이고 잡신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융성했었다.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융성했느냐 그러면은 도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성격을 보면 도교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뭐랬어요? 현세 구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융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복을 구한다. 어떤 복을 구하냐 했더니 국가나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구한다라고 그랬죠. 국가나 왕실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초제라고 했고요. 초제는 다른 말로 제천이라고도 그래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초제 행사를 위해서 도교의 사원, 송나라 영향을 받았던 뭐가 있죠? 복원궁이라고 하는 사찰이 만들어져요. 도교의 사찰입니다. 예종대 때. 여기에서 초제 행사를 하면서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교 행사예요. 그러니까 도교는 이러한 비조직적이며 잡신적이며 교단 성립도 안 됐다는 한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융성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풍수지리설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풍수지리설은 상지학이라고 그래요. 땅의 지세를 살펴서 연구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상지학.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신라 말 도선이 선종승려입니다. 중국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 도선비기라는 책을 편찬했다 하나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도선비기. 도선비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고려시대 때 와서 예종대 때에 풍수지설을 집대성했다는 김인전의 해동비록이나 그 밑에 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신지비사 다 풍수지설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려 건국의 어떤 주체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풍수지설이 고려시대 때 어느 시기 때 어떻게 유행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봅시다. 태조 때 훈요 10조 2조에 나와 있죠. 도선의 예언을 중시한 거. 집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또는 무덤을 만들거나 궁궐을 만들 때에 도선의 설을 따라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경과 삼소가 있죠. 삼경, 풍수지설의 삼경은 어디요? 지방제도에서 고려 삼경은 서경과 남경과 동경입니다. 경주고 여기는 서울이고요. 평양이죠. 삼경. 근데 삼경이 언제 없어져요? 묘청의 서경, 천돈동, 실패에 없어집니다. 서경의 지가 격화가 되면서. 그리고 삼경 대신에 뭐가 나와? 삼소가 나와. 소는 개경주의의 좌소, 우소, 북소를 얘기합니다. 개경을 에워싸고 있는 곳이 되겠죠. 삼소. 다 풍수지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길치설.
후녀 10조 4조에도 나옵니다. 서경을 중세라라고 하는 거죠. 서경필치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양 명당설 있죠. 이건 이제 남경길치설이에요. 고려 문종대 때에 남경길치설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고려에 성경은 남경이 안 들어갔었죠. 어디예요? 개경, 서경, 남경을 씁니다. 근데 개경은 수도로서 빠지고 남경길치설에 의해서 남경이 추가가 됩니다. 언제 때요? 문정을 전후한 시기에. 그리고 이제 숙종대 때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했단 말이에요. 남경을 승격하고 궁궐을 짓고 왕이 머물기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양이니까 한양길치설, 명당설에서 훗날 조선 건국 이후에 수도 어디로 가죠? 한양으로 천도하는 사상적 기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의 주체 사상은 유교, 풍수지설, 그리고 뭐였었죠? 불교의 선종이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고려의 사상사까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풍수지설 이후 204쪽 이후 부분은 과학기술이죠.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